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린 지 한 달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잠겼어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여기에 와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문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귀한 자리를 강연하도록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년에 이 강연이 13번째 강연이에요. 근데 중공에 대한 이야기가 8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강좌를 할 때마다 제가 퀴즈를 하나씩 냅니다. 오늘 퀴즈를 하나 풀어주세요. 저희가 일본 사람을 비하할 때 뭐라 그래요? 쪽발이 그러죠. 외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비하할 때 조센진 그러죠. 예.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람 흉볼 때 양키 그러죠. 그럼 미국 사람 우리 흉볼 때 뭐라 그래요? 쿡 그러죠. 한국이라는 쿡 그래요. 리를 쿡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사람을 흉볼 때 떼놈, 오랑캐 이렇게 욕하죠. 제가 묻겠습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비하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10%만이 대답을 해요. 왜 그럴까? 중국에 대해서 그만큼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우리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느냐? 방쯔라고 해요. 방쯔. 방쯔가 뭔가요? 몽둥이에요. 몽둥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니 방자. 이 춘향전에 나오는 정도용의 하인이 방자죠. 그러니까 아래 것들이 한국 사람을 아래 것들로 내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면은 여기에 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방쯔 꼭 기억해 주세요. 방자야 방자. 너는 하인이야. 하인의 아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중국의 내면 중공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중화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다. 이게 중국 오성기거든요. 가운데 있는 이 별은 중국 공산당. 노동자, 농민, 상공인, 지식인. 이 네 부류의 계급의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내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동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 서용 서쪽에 있는 오랑캐, 남만 남쪽에 있는 야만인, 북쪽에 있는 야만인, 동서남북이 다 중국이 볼 때 야만인이에요. 그러면 동이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그럼 서용 인도, 서쪽에 있는 오랑캐, 그 다음에 남만 잘 아시는 베트남, 남만, 그 다음에 북쪽은 어디예요? 몽골.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야만인이고 방쯔예요. 아래 거예요. 다 자기를 모셔야 돼요. 이게 중화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스테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중국 문명 국가론을 얘기했어요.
이분인데요. 로스텔 데릴, 호주계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휴스턴 텍사스 대학교 교수예요. 이분이 2015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The New Chinese Empire. 중국이 지금 제국이에요. 1900년대에 지나간 제국의 시대를 지금 중국이 다시 실현합니다. 이게 제국의 시대. 그래서 시노 센트리즘. 신호하게 되면 중국이죠. 중국 중심주의. 모든 세상은 중국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비판을 했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자유, 평등, 인권, 법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이게 더 앞서야 된다. 중국 고유 문명의 문명적 가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보다도 자유민주주의보다도 앞선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그것을 들고 나와서 지금 난리를 벌이고 있죠. 전 세계가 중국 때문에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예. 이 사람이 내온 것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그 방법이 뭐냐? 1대1로. 근데 이 1대1로가 BC 200년경부터 14세기까지 연속된 실크로드. 그거하고 겹치지요. 네. 1대1로 몽관이 전 세계 160개국이 여기에 관여했어요. 100%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죠. 네. 쫓겨난다? 아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쫓겨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반. 두고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30분이라서 제가 서둘러서 막 뛰어가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경제 문제,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한계, 지방정부의 부채급증, 부정부패, 빈부격차,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5개의 토픽을 가지고 제가 중국 경제를 분석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한계. 잘 아시죠? 공산주의는 경제 성장의 한계가 있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야 경제가 발전해 갈 수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안 되죠. 예.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1991년 소련 공산당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제에도 사소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비판을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제 비판했다고 사람들 구금하고 사업인들 증벌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국민 생활 수준 향상보다도 대외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 1대1로 싸웠거든. 160개국에 이걸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예. 이 실크로드가 BC 200년부터 14세기까지 동서를 연결했던 실크로드하고 똑같이. 지방정부의 부채급증. 지금 지방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지방정부가 자기네들 부정부패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거짓 보고를 자꾸 해요.
그래서 문재인 문관이 이 사람이 디니 맥마흔이라는 호주 출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자예요. 근데 15년째 북경 특파원을 하다가 이 책을 썼습니다. 빛의 만리장성. 지금 중국은 빛 가운데 막 허덕이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이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 어떻게 비치고 있느냐. 텐진시, 가장 지금 텐진시가 북경을 제외하고는 큰 도시죠. 텐진시의 부채가 700%예요. 아마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령 도시, 잘 아시죠? 고스트 시티, 사람이 안 살아요. 집만 잔뜩 지어놨는데 그것이 그런 도시가 자그만치 53개. 이게 다 부정부패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공실이 3억 채. 여기서 제가 정정을 가했습니다. 3억 채가 아니고 1억 채로 제가 고치겠습니다. 3억 채 그러니까 누가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채로 고칩니다. 이와 같은 73개 유령도시, 빈 아파트 1억 채, 거대한 시한폭탄이 된 중국 경제에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왔어요. 텅텅 비었어요. 집 짓고 아파트 지었는데 사람이 안 살아요. 유형도시. 이런 게 53개가 있는 거예요. (53개) 아파트 그 다음에 1억 채가 공실이에요. 이 아파트가 다 빈 아파트. 부정부패. 중국 지도부가 지금 해외에 반출한 것을 2020년에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 총 액수가 4,000조 원. 4천억이 아니에요. 4,000조 원이에요. 4,000조 원. 금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입니까? 680조예요. 680조예요. 4,000조 원을 부정부패로 돈을 해외에다가 반출해요. 그 대표적인 게 시진핑, 윈자바오, 덩샤오핑.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돈을 해외에다 반출했느냐. 덩샤오핑 1,700조예요. 가족 이름으로 1,700조. 윈자바오 아주 점잖고 아주 그럴듯한 관리인 듯했는데도 3조 원을 부정. 시진핑 사위 기타 등급 명의로 427조를 반출했어요. 어저께 블룸버그 신문에서 시진핑의 봉급을 발표했죠. 얼마고 하니 연봉이 2,700만 원. 2만 달러에 2만 달러 딱 2만 달러인 사람이 연봉이 2만 달러에. 근데 어떻게 지금 그 외동딸이 지금 하버드에서 9년째 공부하고 있대요. 하버드에서 1년 공부하는데 학비가 얼마입니까? 2만 불 넘어가거든요. 근데 2만 불짜리 월급쟁이가 무슨 수로 지금 딸을 하버드에 지금 9년째 공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부정부패의 원상이다. 부정부패는 반드시 망한다. 부정부패가 오는 원인은 뭐냐? 일당 독재에서 부정부패는 온다. 그러니 53개 빈 아파트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챙기는 거죠. 관리를 다 챙기는 거예요. 빈부격차 놀라지 마세요. 이 데이터를 얘기하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얼만큼 못 사느냐. 극빈분단 가장 가난한 사람들 7억 명이에요. 7억 명이 하루에 10불 가지고 살아요. 7억 반 50%가 극빈분단이에요. 이 이름은 제가 붙였어요. 극빈자인데 분단으로 붙였어요. 왜? 공산당은 군체제이기 때문에 극빈분단. 그다음에 농민분단 5억 명인데 이 사람들이 한 30%를 하네. 농민분단은 농관이 농촌에서 일하다가 농촌에 일할 것이 없으니까 도시로 간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5억 명인데 하루에 30불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7억하고 5억하고 12억이에요. 12억 명이 평균 하루에 얼마입니까? 20달러 가지고 살아요. 지금은 아마 그거보다 더 내려갔을 거예요. 더 내려갔을 겁니다.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농민공들인데 2위안 380원짜리 찐빵 3개 가지고 점심을 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5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380원짜리 찐빵 3개 그러니까 1,000원 가지고 점심하고 그죠 국물 한 모금 마시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먹고 있잖아요. 3개 찐빵 3개 이런 사람들이 5억 명이에요. 그리고 암흑군단이 있어요. 암흑군단 농관이 1979년부터 덩샤오핑이 산하 제한을 했죠. 1가구 1자녀. 지금은 그거 풀어졌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나서 남자 선호 사상이 있으니까 남자가 안 나오고 딸이 나오면은 호적에 안 올려요. 아들 낳을 때까지. 그러면 두 번째를 호적에 올리려면 벌금을 내야 돼요. 지금 30년 전 그때 돈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벌금을 내야 돼요. 그 100만 원 벌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호적 없는 아이들이 2억 명이에요. 2억 명. 이게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총각분단. 남자 선호사항이 있으니까 남자를 많이 낳고 딸을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귀해지고 남자는 많아지는데 그 비율이 여자 하나에 남자 6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5명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5명이.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6사람 중 한 5사람이 장가를 못 가요. 이렇게 해서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사람이 1억 명이에요. 1억 명. 이게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토지는 시한폭탄이에요. 폭동이 하루에 300건 정도가 일어나요. 300건. 그럼 그 폭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폭동이냐? 지구대의 유리창이 깨지는 정도의 폭동이 하루에 300건씩 일어나요. 엄청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 세계에 있지도 않은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국방비가 2천억 달러인데 치안 유지비가 국방비보다 더 많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치안 유지비는 국방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만큼 사회가 아니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 가장 중요한 게 중진국의 함정입니다. 중진국의 함정에 이제 중국이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이거는 전 세계가 인정했고 세계은행도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2015년 4월달에 중국 재정부장 러우지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정부장이면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5년, 10년 내로, 그러니까 2015년 중심으로 보면 2000년대죠. 2000년대에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어요. 정확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7% 경제성장 위해서 전면적 시작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안 되죠.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돼요. 시장 자유 경제 체제라야 가능한 거죠. 여기에서 하나 반드시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7%. 7% 경제성장을 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중국은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7%를 해야 조금 발전해요. 5%면 현상유지, 3%면 마이너스. 그럼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이 몇 프로예요? 세계은행이 추측하건대 2.5% 만화의 3%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하강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3% 경제 성장하게 되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은 3% 가지고 안 돼요. 왜? 인구 때문에. 보십시오. 중국이 GDP가 지금 얼마입니까? 18조 달러예요. 18조 달러. 우리나라가 1.8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딱 10배예요. 10배인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8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수준으로 GDP로 비교하면 우리가 4배를 더 잘 삽니다. 중국보다. 중국한테 겁내지 마세요. 중국 겁낼 거 없어요. 중국 우리 아래예요. 이것이 1000년 만에 우리에게 온 기회입니다. 우리가 고대사에서 잘 공부했지만은 고조선,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고국, 고려, 조선 이렇게 6개로 구분하는데 발해까지는 이 조선이 중국과 대등하게 지냈어요. 하나도 꺼리낌 없이. 고려 때는 수나라가 당나라가 들어온 걸 격파했어요. 그런데 고려 때가 들어와가지고 2조 때 1000년 동안 우리가 중국한테 눌렸는데 발해가 멸망한 것이 언제죠? 962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만에 우리가 중국을 앞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1000년 만에 우리가 중국을 앞섰어요. 이제 중국을 제껴놓고 나갈 때가 된 겁니다. 특히 기독교적 선교 측면에서 저는 그걸 강조할 텐데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절대 중국에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가 중국을 눌러야 합니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뭔가니 중진국은 국민속이 2000분에서 13,000분 단계에서 성장 동력 부족으로 선진국 진지를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는 현상이다. 이 뭔가니 1980년대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국가가 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남아공 등 이런 나라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진국이 114개국이었는데 여기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8개예요. 아세아에서 4개, 유럽에서 4개, 8개 국가.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우리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을 씁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4개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근데 여기서 딱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가 몇 개죠? 한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5나라죠. 네. 5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5개 국가 중에서 제가 또 묻겠습니다. 개신교 국가 한국 하나밖에 없죠. 한국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아시아에 지금 나라 수가 몇 개입니까? 48개국이에요. 아시아가. 48개국인데 기독교 국가가 몇 개입니까? 4개예요. 한국, 필리핀, 동티모르, 저쪽 건너가서 아르메니아. 그리고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아시아보다도 유럽 쪽에 들어가니까 그거 빼겠어요. 4나라예요. 4나라 중에 개신교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48개국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유럽의 국가들이 선교사를 아시아에 안 보냈습니까? 다 보냈어요. 근데 왜 한국만이 개신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제가요, 재작년에 총신대 대학원 학생들한테 이 강좌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48개국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개신교 국가가 됐느냐? 숙제를 냈어요. 근데 정답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제2의 이스라엘. 그거는 상당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고 현실적으로.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토마스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지만은 간단하게 왜 그렇게 됐느냐. 아시아 전체가 다 어느 식민지였어요? 유럽, 미국 식민지였어요. 48개국이다. 근데 식민지 아닌 국가가 딱 2개죠. 태국하고 일본. 46개국이 다 식민지였어요. 유럽의 식민지였고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미국의 식민지는 필리핀이죠. 네. 근데 유럽의 식민지 아닌 나라가 딱 한 나라예요. 일본의 식민지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 들어갈 때 총하고 성경을 같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식민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성경 총하고 같이 왔어. 싫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조 시대에 선교사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본의 식민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비극 플러스 큰 행복. 제가 이거 제 얘기가 맞는지 제 주장이에요. 이런 그 논리를 얘기하는 목사도 없고 신학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이 얘기해요. 저만이 33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 프랑스 파리에서 오셨죠? 예. 제가 연합교회 다녔어요. 예. 81년부터 85년까지 연합교회. 그때 연합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4, 5년 후에 순복음이 하나 생겨. 반갑습니다. 장로교회. 예. 27년에 갔습니다. 예, 예. 지금 한 7개 정도가 있죠? 13개.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강연을 다니는데 저는 학자도 아니에요. 교수도 아니고요. 33년 동안 외교관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겪었던 일, 그걸 이제 강연하고 있는데 제가 3가지를 강연합니다. 첫 번째, 남북통일. 제가 1989년 9월 11일
동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제가 주베를린 총동사를 있었어요. 그때 독일 통일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는 1981년에 프랑스에 가니까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나라가 아주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4년 동안을 내가 본부에다 보고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프랑스를 추적했는데 결과적으로 저출산에서 프랑스가 벗어나긴 해요. 2010년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잘 아시는 거 이슬람이 점령을 해버리고 지금 유럽이 이슬람이 유럽을 지금 점령했습니다. 이제 2차 점령 목표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강연하는 것이 남북통일, 저출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람 문제. 이슬람 문제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1977년부터 81년까지 중국의 호메니가 들어올 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교관 생활하면서 자랑스럽게 느끼는 게 전 세계적인 두 가지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두 번째는 동서독이 통일될 때.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제가 자랑스럽게 하는데 지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저 목사님 시간만 자꾸 보시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원인은 뭐냐? 중국적 함정에 빠지는 원인이 인적 자원 부족이에요. 인적 자원 부족이라는 건 뭐니?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 인구의 5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선진국에 못 가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이 28%, 한참 못 살았죠. 우리나라가 지금 83%인데 이게 조금 통계가 잘못돼요. 우리 90% 넘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57%인데 왜 안 되느냐? 그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엘살바도르에서 오신 분, 혼두라스. 예, 혼두라스. 중남미가 남미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다 똑같죠? 예. 예,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못 가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못 가요.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생이 50%가 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기술혁신 실패.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 그냥 선진국이 만든 기계 카피해서 팔면 됐어요. 근데 이제 중진국으로 가려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도 새로운 물건을 내놔야 돼요. 그걸 못 내놓으면 실패하는 거죠. 네. 근데 기술혁신에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제도의 취약성. 독재국가거나 공산주의 국가는 선진국으로 못 들어간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거는 진리입니다. 시진핑이가 중국 경제를 망쳤어요. 뭐냐? 국진민퇴. 국가 기업은 진 나가고 민퇴 민간 기업은 물러가라.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되겠습니까? 안 돼.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샴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는 최고의 중국 전문가예요. 중국에 관한 책을 한 30권을 썼대요. 이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되는 거 아니?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뜨거운 난로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화상을 입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춥다. 등거리 외교를 잘해라 이거죠. 네, 잘해라. 근데 지금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불가근 중국은 가까이도 하지 말고 불가원
멀리도 하지 마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베트남이 대중공 외교에 관한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많습니다. 가까이도 하고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조지 프리드만 박사라고 있죠. 이분인데 유대인이에요. 헝가리의 미국 사람이에요. 헝가리의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스타트포트라는 그 연구소를 만드는데 그 연구 보고서를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나오는데 한 번 만들 때마다 한 300만 부를 판대요. 근데 이걸 사가는 나라가 곳이 어딘고 하니 연구소, 학교, 정부 이런 데서 사거든요. 엄청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2005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100년 후. 이후에나 번역됐거든요. 한번 기회 있으면 이 책을 한번 반드시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되는 거 아니? 독재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거는 이분이 얘기했다기보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죠? 예. 두 번째, 남북 통일이 2042 전에 온다. 저는 믿고 있어요. 예, 옵니다. 그리고 2040년, 2050년 후에 중국이 분열됩니다. 지금 분열돼 가고 있죠. 예. 한국은 동북 삼성을 놓고 중국과 다툴 것이다. 동북 삼성은 어디입니까? 우리 옛날 고토죠. 예, 고토죠. 아마 동북 삼성을 차지하게 되면 몽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몽골이 우리의 옛 부여 땅이니까. 이와 같은 통일의 가능성을 놓고 중국에 대한 선교 전략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진핑이가 집권한 것이 2013년이죠. 1기 때 5년 동안에 십자가를 4,000개를 부셨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네. 4,000개를 부시고 교회를 쫓아내고 삼자 교회부도 말 안 듣는 거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자기 사진을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성경 신학 구약을 멋대로 번역을 했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할까요, 말까요? 용서 안 하죠. 예. 그리고 기독교는 누르면 누를수록 더 반등하는 종교죠. 네, 그렇죠. 역사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0개를 부셨는데 앞으로 저는 100년 동안에 4,000개 곱하기 1,000 해서 40만 개가 중국에 교회가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의 지금 종교 분포입니다. 지금 무종교가 80%예요. 기독교가 2.53%인데 조금 저평가가 됐지만 하여튼 80%의 무종교가 있는 나라를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들어갈 것은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개신교. 개신교가 들어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게 되면 앞으로 중국에 들어간 개신교의 제일 선교에 앞장서야 될 것이 바로 대한민국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중국을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앞으로 중국을 지배한다기보다도 영적인 선배로서 영적으로 중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